네, 목요일은 책과 함께 홍 목사의 소소한 책 읽기 홍정한 목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읽을 작품은 조금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네. 정말 유명한 작품이죠. 바로 갈매기의 꿈. 우리 똑같은 책인데 표지가 달라요. 그렇죠? 네, 아나운서님은 하드커버로 사셨고 저는 말랑한 것. 네, 아마 네. 경제력의 차이가 이런 표지의 차이가. 그건 아닌 것 같고 제가 조금 더 최근에 사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제게 더 마음에 듭니다. 어쨌든 갈매기의 꿈입니다. 무척 유명한 작품인데요. 언제 혹시 처음 접하셨나요? 제가 고등학생 때 수학능력시험 모의고사 지문으로 갈매기 꿈의 앞부분이 조금 실렸어요. 굉장히 매료가 됐습니다. 시험 치다가? 네, 도대체 이 글은 무엇인가? 정말 특별하네요. 특이하네요. 네, 지문으로 앞부분에 조나단이 물이 다들 먹고 살기 위해서 기본적인 비행만 할 때 날아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짧게 다룬 앞부분의 글 일부를 읽고 나서 너무 매료가 돼서 모의고사가 끝나고 국어 선생님에게 찾아갔습니다. 네. 선생님 갈매기 나왔던 그거 지문? 무슨 글이에요? 다행히 선생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네. 만약에 선생님 모르셨으면 요즘은 그런 선생님 잘 없는데 예전에는 학생들이 모르는 걸 질문했을 때 힘으로 제압하시는 선생님들이 가끔 계셨는데요. 그렇죠. 다행히 선생님이 아시던 작품이었던 거예요. 갈매기 꿈이다 임마. 이렇게 해서 시립도서관에 가서 갈매기 꿈을 찾아서 읽었습니다. 압도당했죠. 아마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제가 이 작품에 매료됐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때 당시에 고등학생이었고 지금 고등학생도 말할 것 없지만 그 시절에는 또 폭력도 많았던 학교에서 억압도 많이 받으면서 입시 스트레스도 받고 그랬던 그렇죠. 중에 먹고 살기 위해 기본적인 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기 위한 초월적인 비행을 하는 그런 이야기에 굉장히 매료됐던 면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무협 소설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네네. 무술을 연마하고 나중에 신선이 되고 네네. 거의 그 구조였던 거죠. 그 경지까지 올라가게 되는. 되는. 그래서 10대 시절에 저를 굉장히 사로잡았던 작품이었고 그 작품을 오랫동안 기억에 담아두고 있었다가 이번에 우리가 인간의 조건을 탐색하기 위한 서양 문학들을 쭉 보는 과정에서 앞의 5작품은 약간 이상한 존재, 인간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인간과 다른 특별한 존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의 존재를 탐색했다면 오늘부터는 동물을 통해서 작가가 인간은 어찌 살아야 되는가를 이야기하는 5개의 작품을 살펴보려고 하고 그 첫 번째 작품으로 가장 저에게도 인상적으로 남아있지만 가장 짧은 작품 가장 짧고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작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글반 사진반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협지 작가시기도 하잖아요.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매료되셨군요. 그날 시험을 망치시진 않으셨죠? 너무 매료된 나머지. 좀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언어 영역 국어 시험에서 시간이 모자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야, 독해력이 좀 읽는 속도가 빨라서 문제를 3번 풀어도 늘 20분 정도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갈매기의 꿈만 남은 시간 동안 계속 읽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남다르십니다. 자, 너무나도 유명한 작품이고 저도 중학생 때쯤에 아마 집에서 놀고 있을 때 뭘 할까 하다가 책이나 읽어볼까 하다가 손에 쥐었던 작품인 것 같기도 해요. 갈매기의 꿈. 그러다가 진짜 오랜만에 다시 한번 읽게 됐는데요. 자, 작가도 유명하시죠? 리차드 바크. 어떤 분이시죠? 네, 지금까지 우리가 본 작품은 다 오래된 작품들이에요. 고전이었죠. 네, 소위 말하는 고전은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는 작가가 이 세상뿐이 아닌 작품들을 고전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리처드 바크는 아직 생존해 계신 분입니다. 1936년생. 36년생이고 때문에 이 작품을 고전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평가가 좀 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리처드 바크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자면 작가이기 이전에 이 사람은 파일럿이었습니다. 비행기 조종사였죠. 공군 장교로
파일럿으로 공군 하사관으로 파일럿으로 활동하다가 이후에 전역하고 일반 민항기 파일럿을 오랫동안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갈매기의 꿈을 쓰기 전에 비행에 관련된 글을 썼는데 속된 말로 별로 재미를 못 봤죠. 그러다가 갈매기의 꿈으로 세계적인 네. 작가의 반열에 오르게 되고 갈매기의 꿈이 6천만 부 정도 팔렸대요. 세계적으로. 네. 6천 부 아니고 6만 부도 아니고. 6천만 부. 네. 그래서 이분이 개인 비행기를 수십 대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네. 들었고요. 와. 이분이 이제 비행사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종종 생텍쥐페리와 많이 비교됩니다. 네. 생텍쥐페리도 조종사였죠. 그렇죠. 조종사였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는 어린 왕자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분의 또 다른 대표작이 야간 비행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네. 그리고 어린 왕자와 갈매기의 꿈이 약간 몽환적인 듯하면서 자아의 발견이라는 주제를 다른 관점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두 작가가 굉장히 자주 비교되고 네. 또 갈매기의 꿈과 어린 왕자가 자주 거론되긴 하는데요. 이야기의 짜임새나 완성도 면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어린 왕자에 조금 더 손을 들어주고 싶지만 갈매기의 꿈이 아주 쉽게 읽을 수 있으면서 뭐랄까요 그 미국적인 느낌 굉장히 맞아요. 많이 담고 있는 네, 네. 그래서 오늘 그 부분도 한번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6천만 부가 팔렸다고 하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여러 번 처음에는 퇴짜를 맞았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랬는데 그걸 딱 알아본 이 출판사에서 대박을 낸 그렇죠. 거네요. 네. 아마도 이 책이 히트를 치기 시작한 시점에는 이 책을 이제 거절했던 담당 편집자들이 줄줄이 사표를 통곡을 내잖아요. 하고 있었겠죠. 네네. 네. 자, 갈매기의 꿈 오늘 함께하고 있는데요.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죠. 먼저 작품의 줄거리를 좀 소개해 주실까요? 이 책은 이렇게 보면 두께가 좀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종이 자체도 좀 두껍고 네. 그리고 150여 쪽 정도 되지만 사이사이에 네. 그림이 정말 많습니다. 네. 실제 본문은 한 100쪽 정도 되려나요? 100쪽도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굉장히 심플한 줄거리입니다. 일단 주인공 갈매기가 있습니다. 주인공을 조나단이라고 부르는데 전체 풀네임은 조나단 리빙스턴입니다. 네. 조나단 리빙스턴 시걸 시걸 갈매기라는 뜻이죠. 네. 원 제목이 또 조나단 리빙스턴 시걸인데요. 이 조나단이 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모든 갈매기는 다 날지요. 그런데 다른 갈매기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납니다. 작품의 초반부에서 다른 갈매기들은 배가 특히 고깃배가 들어오면 고깃배에서 떨어지는 생선 혹은 빵 부스러기 이런 것들을 낚아채기 위한 비행 정도로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해군 출신이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배를 탔었어요. 배를 타면 실제로 갈매기를 많이 보는데요. 네. 신병 때는 정말 신기했던 광경이 갈매기들이 날아올 때 고참들이 신병들에게 보여준다고 건빵을 던지는 겁니다. 네, 네, 네. 건빵을 갈매기 쪽으로 휙 던지면 갈매기가 샥 날아서 그 건빵을 탁 잡아챕니다. 이야, 서커스네요, 서커스. 네, 그리고 오. 갈매기의 공연을 좀 보고 싶으면 갈매기가 있는 쪽 바로 갈매기 있는 쪽으로 정확히 던지지 않고 네. 갈매기에서 약간 떨어진 쪽으로 샥 던지면 갈매기가 슝 날아가서 탁 잡습니다. 이야. 사람이 봤을 때는 그것도 대단한 에어쇼거든요. 그렇죠. 근데 조나단은 거기에 만족 못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조나단이 우습게 봤던 조나단 때문에 우습게 보이는 동료 갈매기들이 결코 시시하게 나는 갈매기들이 아닙니다. 네네. 저는 그들도 나름 멋진 갈매기들이지만 대단히 잘 나는데요. 조나단은 거기에 만족하지 못했던 거죠. 특히나 조나단이 관심을 가지고 많이 연습했던 것은 굉장히 높은 곳까지 올라가서 네. 급강하를 하면서 빠르게 나는 것. 이야, 상상만 해도 사실 네. 멋있긴 해요. 예. 그런 것을 위험천만한 너무 비행. 해보고 싶었던 거죠. 네. 그러면서 실패도 많이 합니다. 그렇죠. 다이빙 같은 거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네. 이른바 배치기라고 하죠. 이렇게 머리부터 쇼 혹은 배부터 수직으로 쫙 들어오면 네. 물속으로 매끄럽게 들어가지만 몸이 이렇게 수직이 안 되고 수평 가까이 이렇게 되면 빵 하고 방바닥에 예.
경상도 사투리로 떼기장 쳐진 네. 네, 그런 느낌으로 고통을 굉장히 많이 받죠. 조나단도 그런 실패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조나단의 가족들, 특히 어머니는 걱정을 많이 합니다. 얘야, 너는 갈매기야. 그런 건 하늘 위에서 날개 펴고 멋지게 나는 건 알바트로스 같은 애들한테 맡겨놓고. 네, 그래서 조나단은 엄마 하지만 난 날고 싶어요.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나단이 여러 가지 연습도 하고 고민도 해요. 그러면서 날개가 너무 커서 급강할 때 방해가 되는 것 같은데 왜 난 이렇게 날개가 클까? 작은 날개가 없을까? 고민하다가 날개가 크면 접으면 되잖아. 접으면 되지. 맞아요. 예, 날개 끝을 접으면서 비행의 도를 터득을 하는 거죠. 네. 아마 이런 부분에서는 작가가 파일럿이었던 항공기 조종사였던 이력이 그렇죠. 네, 아주 많이 반영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전문적인 기술을 네, 그렇죠. 활용한 것 같아요. 예. 여기서 갈매기 이 조나단과 나중에 다른 갈매기들이 하는 비행의 이름들을 보면 이른바 국군의 날 에어쇼 이런 데서 맞아요. 네, 숙련된 파일럿들이 이제 하는 그런 네. 것들을 주인공 갈매기가 막 해내는 거죠. 이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해냈으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갈매기 공동체에 돌아갔을 때 갈매기들이 무리 중앙에 서라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당시의 갈매기들 세계, 이 작품 속의 갈매기들 세계에서는 무리들 중앙에 광장 한복판에 서는 것은 대단한 명예를 칭송하거나 혹은 수치를 주거나 네. 둘 중에 하나의 목적으로 이루어졌던 거죠. 조나단 입장에서는 자기가 엄청난 비행을 성공했으니까 당연히 전자라고 생각하면서 하지 않아도 될 걱정을 합니다. 나는 명예를 원하는 나 그런 거 원하지 않는데 안 해도 될 고민을 합니다. 네, 그런 안 해도 될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갈매기들은 다르게 생각한 거죠. 네. 후자였던 거죠. 위험한 생각을 전파한다. 네. 갈매기로서의 어떤 본성을 본분을 벗어나는 벗어났다. 네. 그리고 너 때문에 젊은 갈매기들이 나쁜 영향을 받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조나단은 추방당합니다. 그렇죠. 이 집단 생활을 하는 동물들 혹은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에서의 추방이라는 것은 자신의 존재 전체를 부정당하는 것이거든요. 네. 우리가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쓰고 있는 신분증이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혹은 운전면허증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의 신분을 증명하는 주민등록번호라는 것이 있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주민등록이 말소됐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끔찍하죠. 예, 우리가 주민등록증 평상시에는 이 증이 있든 없든 별로 네. 신경 안 쓰고 살았는데요. 내 신분을 증명해야 될 것이 말소됐다면 간단하게 웹사이트에서 무엇인가를 이제 아무것도 할 구입하는 수가 없어요. 네. 혹은 병원에 가서 내가 치료를 받는 것 등등 네.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죠. 예, 거의 없지요. 없죠. 네. 그런데 옛날은 공동체에서 추방이라는 건 훨씬 더 그런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조나단은 추방당한 이후에 어떤 면에서 보면 먹고 사는 것은 예전보다 더 쾌적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새롭게 터득한 비행 기술 때문이었죠. 네. 높이 날아서 먼 바다를 바라보다 보면 물고기 떼가 확 지나가는 게 보이죠. 그리고 급강하를 하면 수심 한 3m까지도 그냥 가볍게 쑥 매끄럽게 들어가서 싱싱한 물고기를 낚아 올릴 수도 있게 되죠. 조나단은 더 이상 빵 부스러기와 또 상해가는 물고기 조각들에 얽매이지 않고 먹고 싶을 때 먹으면서 마음껏 비행의 기술을 연마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자신과 비슷한 방식으로 하지만 더 뛰어나게 나는 비행기 무리들에 합류하게 되죠. 네. 그 비행기 무리 아니죠, 죄송합니다. 갈매기 무리들에 합류하게 네네. 됩니다. 그리고 그 갈매기들도 사연이 다 드러나진 않지만 아마도 조나단과 비슷한 경험을 하지 약간 않았겠습니까? 추방당한 느낌. 네. 네, 네. 추방당한 수도자들의 공동체라고 아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수도자. 네, 네. 수행자 혹은 수도자들의 공동체에 합류하면서 조나단은 더 수준 높은 비행 기술을 네. 마음껏 배우고 연마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때 조나단을 가르쳤던 스승이 설리반이었습니다. 음. 설리반은 우연히 그 이름이 붙은 것 같지는 않아요. 작가가 헬렌 켈러. 네, 가장 유명한 선생님의 음. 이름을 거기서 따온 것 같아요. 헬렌 켈러의 선생님이셨던 그렇죠. 설리반이라는 이름을 가진 설리반 시걸 갈매기 설리반 선생에게 배우고 다른 동료들과 함께 날다가 어느 날 그 공동체에서 가장 수준 높은
갈매기, 원로 갈매기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무협 소설의 네, 신비적인 느낌이 나는데요. 네. 이 원로 갈매기는 쉽게 말하면 순간 이동을 할 수 있는 갈매기입니다. 이야. 보통 여태까지는 물리 법칙에 지배를 받는 네네. 비행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날아갈 때 혹은 위에서 이렇게 떨어질 때 어떻게 하면 공기 저항을 줄이고 날개 끝을 어떻게 각도를 틀어서 샥 이제 방향을 바꾸고 약간 이런 것 과학적인 방법으로. 네네. 그야말로 항공기 조종사였던 이력을 살린 비행의 묘사였다면 여기서부터는 생각하면 네. 그곳으로 갈 수 있게 되죠. 네. 그리고 이 조나단이 이 어려운 걸 해냅니다. 주인공이니까요. 네네. 대스승의 가르침을 받고 결국 대스승과 함께 지구를 떠납니다. 사라져 버렸죠. 네, 사라져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것 같은 광경이 묘사되거든요. 물리적인 세계를 완전히 초월하는 네. 그런 것을 해낸 거죠. 그리고 조나단에게 그러한 초월적인 신비적인 비행의 길을 안내해준 대스승은 비행 중에 사라집니다. 신비롭게 사라지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것은 사랑하라, 네. 사랑을 연습하라, 뭐 이런 네. 얘기였죠. 맞아요. 러브.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대스승이 떠났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수도자들의 공동체에서는 이제 그 순간 이동에 가까운 그런 초월적인 비행을 할 수 있는 대스승이 떠나고 그걸 할 수 있는 존재는 조나단이잖아요. 조나단. 네. 네, 조나단이 남아서 그 수도자들의 공동체를 이끌 차례가 되었는데 조나단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온 고향, 네. 내가 떠나온 보통 갈매기들의 무리 속에도 여전히 날고 싶어하는 법을 나는 법을 배우고 싶어하는 젊은 갈매기가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고 거기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이죠. 다른 갈매기들은 여기가 좋다. 여기 그렇죠. 머물자. 여기서 우리와 함께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사람이 아니죠. 같이 생각하는 네네네. 예, 갈매기들끼리 그렇죠. 있자. 네, 사실 뭐 사람은 이야기죠. 이른바 마인드가 통하는 무리 속에 함께 머물러 있고 여기서 더 깊은 수준으로 올라가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조나단이 단 한 마리라도 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는 그런 갈매기가 있다면 자기는 돌아가겠다라고 네.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런 젊은 갈매기가 한 네. 마리 있었죠. 플래처라는. 플래처. 네, 그런 갈매기가 있었습니다. 조나단과 거의 비슷한 행보를 거친 그런 갈매기였죠. 어떻게 보면 젊은 조나단. 그렇죠. 그 플래처는 조나단을 만납니다. 그리고 조나단에게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조나단이 플래처에게 수평 비행부터 시작해보자. 가장 기본부터 이렇게 해보자라고 네. 이야기를 하면서 플래처가 조나단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다른 갈매기들이 하나 둘 합류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12제자를 하나 둘 만나고 모으듯이 그래서 플래처는 베드로 같은 네. 그런 캐릭터였던 거죠. 수제자. 네, 그래서 조나단 옆에서 날기를 배우는 그런 갈매기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별의 때가 왔습니다. 대스승이 그랬던 것처럼 조나단도 이 세상의 물리적인 육신의 한계를 벗어나는 초월의 단계로 가는 거죠. 이게 단순히 죽음이냐? 꼭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작품 안에서는. 도교식으로 표현하면 이걸 우화등선이라고 합니다.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면서 신선이 되는 거죠. 네. 혹은 금선탈각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애벌레나 번데기가 껍데기를 벗고 새로운 존재가 되는 동양 사상에서 불교식으로 뭐 해탈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불교나 도교를 비롯한 동양 사상에서는 육신의 이 껍질을 벗고 초월적인 존재가 되는 우주의 도의 하나가 되어서 일체가 되는 그런 경지를 마지막 경지로 묘사를 하는데요. 조나단이 대스승의 뒤를 따라서 우화등선 혹은 금선탈각을 네.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갈매기들이 다 압도됩니다. 네. 조나단을 신적 존재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사실 그 전에도 조나단에게 당신이 위대한 갈매기 아들인가요? 당신이 뭐 1000년 뒤에서 오셨다는데 사실인가요? 뭐 등등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었는데 신비롭게 사라져 버렸으니까 다른 갈매기들은 얼마나 더 그 자신들의 편견이랄까요? 그 네. 확신을 강화하겠습니까? 그렇죠. 플래처가 조나단의 뜻을 이어받아서
갈매기들을 가르칩니다. 가르치고 이렇게 날고 이렇게 할 때 갈매기들은 자꾸 조나단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네, 네. 조나단 어떤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조나단이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조나단이 실제로 플래처와 다른 제자들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것은 잘 나는 법이었는데 네. 잘 나는 법을 배우고 연습하기보다는 그가 어떤 갈매기였는지 어떤 존재고 그가 남긴 말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앞뒤가 바뀐 몇 개의 문장을 가지고 어느 게 원래 조나단이 했던 말인지를 네, 계속해서 따져 묻게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조나단을 숭배하는 네. 일군의 그룹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조나단을 숭배하는 그룹들이 마치 그 주문 같은 것들도 외우게 됩니다. 그 주문을 한번 아나운서님 제가 이런 거를 부탁드리면 실례인지 모르겠는데 짧은 주문을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앞서서 잠깐 조금 소개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화요일이면 모든 비행이 중단되고 활기 없는 새들이 모여들어서서 고이 부족 제자의 암송을 들었다. 몇 년 사이에 암송이 정착되어 단단한 교리로 굳어졌다. 그러면서 나오는 약간의 기도문 같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오, 조나단스, 님하, 위대한 갈매기 탁, 아스, 모래벼룩보다 미천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오. 감사합니다. 제 핸드폰 벨 소리로 넣겠습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제가 괜찮습니다. 야, 이거 보면요. 네네. 약간 사이비 교단에 네네네. 예, 막 주문 외우는 것 같아요. 예. 이 소위 말하는 교조주의죠. 네. 어떤 단단한 교리의 틀로 모든 것을 이제 구성하게 되는 도그매티즘이라고도 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플래처가 살아있을 동안에도 이 교조주의화되는 흐름을 막을 수 없었어요. 갈매기들은 막 물어봤어요. 위대한 갈매기 조나단은 눈동자는 무슨 색깔이었습니까? 네. 온통 조나단에 네, 대한 거죠. 플래처 입장에서는 짜증납니다. 짜증나죠. 그게 네. 뭐가 중요하냐라고 하면서 아무렇게나 대답합니다. 보라색. 그러니까 다른 갈매기들은 아무렇게나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게 대답했다고 생각 못하고 역시 비범한 갈매기였다. 보라색 눈동자의 갈매기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야. 우리는 그럴 수 없어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플래처도 가르치고 가르치다가 어느 날 떠납니다. 네. 플래처도 세상을 어떤 방식으로 떠나느냐. 대스승이 그랬고 조나단이 그랬던 것처럼 우하등선의 방식으로 빗속에서 형체가 사라져 버리는 네. 거죠. 그러니까 다른 갈매기들이 이제 플래처도 신성화하는 거죠. 돌무더기를 쌓고 아까 읽었던 그런 주문 같은 기도문을 암송하면서 영창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주문을 영창하면서 장식품을 매달고 조개 껍질과 네. 돌멩이로 된 장식품을 매달고 무엇인가를 부리에 물고 이러면서 그런 걸 주렁주렁 매달면 제대로 날 수가 없잖아요. 네, 네. 그리고 방금 아나운서님 소개해 주신 것처럼 활기 없는 갈매기들 모여서 그런 걸 하는 거죠. 네. 비행을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활기, 생명력이 그렇죠. 넘치는 생동감이 활동인데 있는 거죠. 그 생명력은 실종되고 네. 교조화된 기도문을 암송하고 잘 날지 못하고 나는 네네. 것보다 잘 멋지게 날았던 선배들을 추억하는 것에 함몰되는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젊은 갈매기가 네. 등장을 또 합니다. 그 젊은 갈매기가 날다가 잘 나는 법을 알지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저 멀리서 빛과 함께 네네네. 마주치죠. 네. 정말 저렇게 날 수가 있단 말인가. 저것은 마치 전설 속에 있었던 조나단님이나 네. 가능할 법한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비행을 하는 어떤 갈매기가 나타나서 이 젊은 갈매기 앤서니에게 나는 법을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그럼 제가 당신을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존이라 부르게. 존은 조나단의 줄임말이죠. 네. 그렇게 해서 작품이 끝이 나는데요. 사실 이 작품의 그 마지막 부분은 제가 어릴 때 읽었던 갈매기의 꿈에는 없었어요. 네네. 네, 존과 플래처의 사후에 어떤 교조화가 이루어지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론 암시는 있었지만 이렇게 두텁게 기술된 것은 없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몇 년 전에 그렇죠. 작가가 한 챕터를 더 넣었다고. 더 써서 처음 이 책을 낼 때는 완성하지 못해서 떼놓았던 부분을 완성해서 덧붙인 그런 부분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네.
읽지 않았지만 읽은 효과 톡톡하게 그것이 제가 하는 일이죠. 네, 받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다 보면은요. 아, 참, 이 뭐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익숙한 이야기가 많이 좀 섞인 것 같아요. 네, 뭐 맞습니다. 여기서 저기서 뭔가 약간 짬뽕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들고요. 뭐 의도가 된 것인지 아니면은 일부러 뭐 이렇게 좀 멋지게 만들려고 그렇게 한 건지 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초반에 이 작품을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와 비교해서 매우 미국적인 작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미국 사람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 좋다 싶어 보이는 건 다 다 끌어모으죠. 맞아요. 네. 여기에는 크게 몇 가지 모티프가 섞여 있는데요. 가장 메인이 되는 것은 성서의 이야기입니다. 네네. 기독교적인 느낌도 많이 있어요. 네. 네네. 조나단이 제자들을 모으는 것들, 네. 그리고 플래처 수제자가 성급하게 굴다가 부상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플래처가 성급히 비행을 하다가 다쳐서 죽게 되었는데 조나단이 그를 다시 살려준다든지, 네. 혹은 공동체에서 추방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모티프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왔지요. 또 그리고 한편에서는 이 작품은 불교적인 색채. 네. 여기서 정확히 말하자면 일본식 선불교. 서양인들이 가장 오리엔탈리즘에서 되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였던 게 일본식 선불교이거든요. 일본식 선불교의 명상, 참선, 네. 수행, 초월 이런 느낌들을 많이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서양 고전의 또 하나의 전통인 플라톤 사상 같은 네. 것들도 가지고 옵니다. 동굴의 비유는 우리가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동굴 바깥에 세계가, 실제 세계가 있다는 것을 가장 처음 그것을 깨달은 존재가 이것을 동굴 속에 있는 동료들에게 알려주지만 동굴 속에 있는 동료들은 이걸 받아들이고 싶어하지 않고 그렇죠. 오히려 그런 위험한 사상을 가지고 온 자를 공동체의 안녕을 해치는 존재로 네. 배척하고 해치고 이런 이야기들이 다 뒤섞여 있는 매우 미국적인 현상. 조금 정신적인 것에 대한 갈망이 어느 정도 있는, 물질 문명의 성공이 막 극한으로 달리던 시점에 이 작품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역사가 짧은 그 나라에서 우리가 정신적인 유산으로 가지고 올 만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성서의 전통, 또 그리스 철학의 전통, 동양적인 전통들을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네. 적당하게 잘 버무려서. 섞은 것이 큰 성공의 요인이 된 것이죠. 그러네요. 그래서 좀 익숙하게 우리가 이야기를 받아들인 것 같기도 하고요. 특히 이 작품을 두고 혹평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점 때문에 비판받았나요? 두 가지 면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른바 보수 정통 기독교, 네. 개신교에서 이 작품이 매우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모티프로 했다라고 하지만 매우 종교다원주의적인 색채가 강합니다. 그렇죠. 성서의 내러티브에서 모티프를 빌려왔지만 그걸 다시 그리스 철학과 선불교의 사상으로 또 재해석을 가했고, 그리고 여기서 조나단은 예수님을 그대로 따왔다고 하기에는 평범한 보통의 갈매기가 수행을 통해서 초월이 된다는 것. 즉 그렇죠. 부처라는 말이 깨달은 자라는 말이잖아요. 누구든 수행하면 부처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그런 느낌을 그대로 가져온 거죠. 기독교랑 약간이 아니라 완전히 배치가 되는 전혀 거죠.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조나단을 따르는 이들이 그를 신성화했다. 네. 그러니까 조나단은 신적 존재가 아니고 평범한 갈매기 가운데 열심히 수행해서 거기에 올라간 갈매기인데, 조나단의 길을 따르기보다는 조나단을 신으로 숭배하는데 매몰돼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개신교, 특히 개신교 목사들의 입장에서는 불쾌하기 짝이 없는 작품인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속에서 예수님은 가장 완전한 인간이시기 이전에 하나님과 동등된 분, 그렇죠. 곧 하나님이신 분, 신적 존재가 아니라 신이신 존재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완전히 배제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어리석고 교조주의에 빠진 그런 사람으로 비판하는 것 같다. 비판하는 것 같다가 아니고 사실 그렇게 작가는 비판했죠. 그게 무척 불쾌했던 거예요. 그래서 갈매기의 꿈이 미국의 보수 개신교계에서 크게 비판을 받았었고요. 그와 더불어서 또 다르게 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될 또 하나의 비판이 있을 것 같아요. 판타지 소설가로도 알려져 있지만
판타지 혹은 장르 문학으로 한정짓기 힘든 매우 뛰어난 작가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작고하신 여성 작가 어슐러 르귄이라는 분이에요. 우리나라에는 어스시의 연대기 뭐 이런 작품으로 장르 문학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보통 일본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세계 몇 대 판타지 맞아요. 네, 라고 할 때 네. 그 서구권에서는 그렇게 부르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국과 일본에서 세계 3대 판타지가 네. 있습니다. 반지의 제왕, 아. 나니아 연대기, 네네네. 어스시 이야기, 어스시 연대기. 아유, 대단한 작품이네요. 네, 르긴 여사는 이 세 작품의 작가 가운데 가장 현대인이죠. 네네. 그리고 여성이에요. 그래서 르긴의 작품은 앞의 두 작가들이 갖지 못했던 사실 톨킨이나 C.S. 루이스의 작품에는 당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가진 인종주의적인 편견이 작품 속에 좀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르긴 여사의 작품 속에서는 유색 인종, 소위 말하는 유색 인종이 네. 주인공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환경, 생태, 여성 등에 대한 시각들이 작품 속에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가장 현대적이면서 일반 문학과 장르 문학의 경계선 사이에 있는 그런 분인데 그분이 갈매기의 꿈을 평가한 글이 있습니다. 그분이 어슐러 르긴이 쓴 밤의 언어라는 책,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최근에 나온 판타지 베스트셀러 갈매기의 꿈은 진지한 책이며 두말할 나위 없이 진솔하다. 또한 지적으로 윤리적으로 감정적으로 하찮은 작품이다. 두 번째 문장이 네. 넉다운 시키네요. 진지하고 진솔한 책인데 하찮은 작품이다 라고 하면서 네. 르긴 여사가 이유를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덧붙입니다. 네. 이 책의 작가는 깊은 숙고를 하지 않았다. 이 나라 공업 특산품인 예쁘게 포장한 즉석 조리 해답을 밀어붙였을 뿐이다. 아주 빨리 날 수 있다고 생각만 하면 놀랍게도 아주 빨리 날 수 있게 된다고 말할 뿐이다. 입가에 미소를 머금기만 하면 전부 잘 풀릴 거라고, 세상 모두가 잘 될 거라고, 당신이 미소를 머금기만 하면 캄보디아에서 다리가 괴사되어 죽어가는 아이와 방글라데시에서 기아에 시달리는 4살 먹은 아이와 암에 걸린 옆집 여자도 훨씬 기분이 나아져서 당신과 함께 미소를 머금으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다. 이런 희망찬 사고방식은 고통과 패배와 죽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단호한 거부는 훌륭한 성공을 거둔 미국인 작가들에게서 보편적으로 발견될 뿐만 아니라 자마친이 실패한 일에서 성공을 거둔 소비에트 러시아 작가들, 끔찍한 낙관주의를 지닌 스탈린 국가상 수상자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매우 가벼운 해답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비슷한 방식의 작품이 사실 최근 한 10여 년 안팎으로 우리나라에 많이 소개된 시크릿 같은 작품 있죠. 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은 사실 그전에도 많이 소개됐습니다. 그렇죠. 노먼 빈센트 필의 네. 적극적 사고방식, 그렇죠. 혹은 개신교계에서도 많이 소비되었던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 네. 뭐 이런 책들이 그야말로 미국 정신인 것이죠. 그런 흐름에서 이 작품이 비판받을 여지도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이 좀 생각하고 우리가 읽어야 될 부분들, 읽으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통찰이 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네, 양자의 변이 다 있네요.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한 부분도 공감이 가고, 그리고 이 작품만이 가지고 있는 또 감수성도 우리가 또 맞습니다.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요. 네네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작품을 잘 읽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작가를 한 명 또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네. 신학자이자 작가인데요. 미국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신학자이지만 이름이 미국식은 아닙니다. 미로슬라브 볼프. 크로아티아 출신입니다. 그렇군요. 네, 크로아티아 출신이고 독일에서 공부를 했었던 볼프라고 할게요. 예, 볼프. 볼프. 네. 네, 볼프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우리나라에 소개된 광장의 선 기독교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네. 볼프는 광장의 선 기독교에서 기독교가 원래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 못하는 것을 가리켜서 기능장애라고 말했어요. 네. 그러면서 그가 기독교의 기능장애를 두 가지로 구분했어요. 상승 기능장애와 회귀 기능장애가 있다라고 말했어요. 바꿔 말하면 그는 기독교는 상승과 회귀가 선순환을 이룰 때 제대로 원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거칠게 말하면 상승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이죠. 네.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 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이 내면화되는 과정이 상승이라면, 회귀는 그렇게 내면화된 하나님 나라의 가치 혹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그 메시지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수행하는 그런 과정이 회귀의 과정인데, 상승 기능장애 혹은 회귀 기능장애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막히면 기독교가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상승이라는 측면이 기능장애를 일으키면 볼프는 두 가지 문제가 생긴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신앙의 기능이 축소되는 겁니다. 신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신앙과 관계없는 목적을 추구하는 것, 자기 확장의 욕망을 네. 신앙의 이름으로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 두 번째는 우상으로 대체하는 것, 적당하게 우상으로 대체하는 것이죠. 네.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을 가려버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이미지 혹은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내 틀 안에 있는 하나님 네. 뭐 이렇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사실 출애굽 당시에 아론이 만들었던 황금 송아지는 예. 하나님 아는 다른 존재를 만든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만들었던 거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가리고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다른 존재를 만들어내는 것, 요런 두 가지가 상승 기능장애의 측면이라면, 회귀 기능장애도 역시 두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볼프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신앙이 나태해진다는 겁니다. 적당히 현실에 안주하고 체제에 길들여지는 거죠. 네. 그때 종교의 역할, 이건 뭐냐 하면 우리가 삶이 재미가 없고 나태해지고 이럴 때 흥분과 감정을 막 일으키게 하는 환각제 혹은 흥분제로, 때로는 지나치게 삶이 고단하고 격류에 휩쓸린 것 같은 그럴 때 진정제나 신경안정제의 역할, 약품으로 네. 이제 기능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속으로 우리가 들어간다기보다는 우리의 이야기에 하나님 이야기를 끌어들여서 우리의 상황을 조금 안정시키거나 아니면 재밌게 만들거나 네. 이렇게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신앙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자꾸 믿어라라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이런 것이 오히려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심어주잖아요. 볼프는 이렇게 상승과 회귀의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기독교가 어떤 면에서 기능장애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또 이 기능장애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승과 회귀의 역동을 어떻게 회복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광장에선 기독교라는 작품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요 렌즈, 상승과 회귀의 역동 혹은 상승과 회귀의 적절한 긴장감과 선순환, 이 렌즈를 통해서 이 작품을 바라본다면 그리스도인들이 비록 그리스도인의 핵심적인 신앙 고백과 매우 다른 면을 담고 있는 작품이지만 이 작품을 통해서 배울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조나단을 추종했던 무리들은 어느새 상승 기능 장애를 일으켰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상을 만들고 네. 교조화했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출애굽 백성들뿐만 아니라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일들을 되풀이했었습니다. 굉장히 뜨거웠던 종교개혁 이후에 종교개혁의 후신들은 자신들이 존경하고 따르는 선배들, 종교개혁의 첨단에 섰던 루터나 칼빈 같은 사람들의 생각을 이분들의 주장을 좀 더 정리하고 체계화해보자라는 좋은 열망에서 시작해서 이른바 개신교 스콜라주의라는 것으로 쭉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루터나 칼뱅의 주장을 성경과 거의 같은 급으로 올려놓고 네, 그런 이른바 무슨 주의, 이게 바로 교조주의거든요. 네, 교리화, 교조화 시키는 것, 교조주의에 빠지기도 했었죠. 그리고 이 작품에서 초반부에 등장하고 사라져버린 수도자들의 공동체, 그들은 일종의 회귀 기능장애에 빠져 있었던 이들이죠. 조나단과 같이 아직도 배울 자격이 있고 또 배우기를 원하는 젊은 갈매기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가치 있는 삶, 나는 법을 알려주는, 나눠줘야 하는데 그들은 우리가 익숙한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우리가 함께 행복하고 즐겁게 이 초월적이고 신비로운 삶을 계속 영위하자라는 그런 생각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갈매기의 꿈은 상승과 회귀의 기능 장애에 빠진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다시 점검하게 해주는데
적절한 자극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이 작품이 제시하는 쉬운 해답, 네. 갈 수 있으리라 생각하면 갈 수 있다. 그런 쉬운 길은 사실 성경은 약속하지 않죠. 아, 그럼요. 네. 성경은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걸 정말 너무 극단적인 방식으로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네. 손쉬운 길을 선택하지 못하시고 십자가를 네, 지셨으니까. 십자가라는 가장 어려운 길을 정면 네. 돌파하는 그 길을 통해서 인류에게 구원을 안겨다 주신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다만 그런 점을 감안하고 이 음. 작품을 읽는다라면 이 작품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매우 많은 통찰을 주고 우리에게 적절한 시기에 참된 삶은 무엇인가에 대한 네. 자극을 줄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자, 오늘 갈매기의 꿈 리처드 바크의 작품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홍 목사의 소소한 책 읽기 홍정환 목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